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1대 총선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일간의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야 모두 막판 돌발 변수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일 어느 후보에게 어느 당에 한 표를 던질지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선 마지막 날 각 당의 유세 현장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벌써 내일이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오늘 자정이면 선거운동이 이제 끝나게 되죠. 국민들의 선택을 이제 기다리게 될 텐데, 물론 비례대표도 있고 지역구 이제 나선 분도 있고요. 13일간의 선거운동, 특히 코로나19 전국에서 이렇게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유권자들에게 접촉할 면도 굉장히 부족해서 어려움을 호소한 분들도 많았는데, 일단 13일간 선거운동 어떻게 보셨는지 보고 나서 주요 쟁점 얘기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먼저 해보실까요? 예, 우선 코로나19에 압도되어 선거운동다운 선거운동을 못 해보고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나선 후보들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선거운동이라는 게 그 이전에도 예비선거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에 하던 일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유권자하고 접촉하는 게 선거운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악수를 하면 보통의 경우는 지금쯤 되면 몇 표 얻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선수들은. 그런데 유권자와의 악수가 불가능한 선거는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선거운동을 제대로 치러보지 못하고 치른 선거라 SNS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얻은 정보로 이제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약간은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보의 개인기도 많이 발휘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현장 투표 선거 활동을 하게 되면 명함도 많이 뿌려야 되고 손도 많이 잡아야 됩니다. 이 스킨십에 대한 문제인데 뭐 통상적으로 지역에서 뭐 당선하려고 그러면 명함 10만 장 정도 이상은 뿌려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자체는 이제 성립되지 못했었죠. 그러니까 자연히 정치 신인들에게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세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선거 때나 또 아니면 지도자를 뽑을 때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죠. 세 가지 관계. 뭐냐 그러면 시대성이 맞느냐, 그다음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행운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만고의 사실 진리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번 선거에 대입해 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시대적 정신, 이 시대적 정신이 뭐냐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흘러가냐는 부분은요. 이거는 두말할 날 필요도 없이 코로나19 전국이었습니다. 코로나19 전격이 전국 자체가 이게 환경이었고 시대적 정신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 그러면 전문성입니다. 그 과연 전략적 선택, 소위 말하는 어떤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민주당은 바로 정권 안정으로 바로 가버렸고요. 그다음 통합당은 어떤 식으로 가버렸냐면은 소위 말해서 정권 심판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불과 이제 2, 3일 전부터는 이제 정부 견제도로 갔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어떤 차이를 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고 그것이 세 번째로 행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대적 정신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라 그러면은 여기 유권자들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대로 묻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점에서 어느 당이 전략적 선택을 잘 해내냐 이거 보시면 승패가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예. 각 당에게 여러 가지 좀 악재들도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각 당에게 좀 꼽힐 수 있을 만한 악재는 어떤 게 있었다고 보세요? 악재보다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수직 상승하는 그런 대통령 지지율 6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인 것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의 경우 오히려 악재가 많았는데 왜냐하면 집권 3년 차는 정권 심판론이 가동돼야 되는 선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이렇게 60% 가까이 치솟으면서 정권 심판론이 표면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선거가 되었다는 게 야당에게는 가장 악재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비교적 공천 과정부터 되게 오래전에 준비해서 안정적인 그런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개혁 공천에서 점수를 좀 덜 받았고 그리고 막판에 이제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겼다는 안도감을 일부가 가지지 않았느냐 싶고 또 의석수를 되게 높게 책정하는 일부 평론가들로 인하여
그것이 상대방 유권자들을 자극하고 중도층에게 다소 좀 교만하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비례위성정당 그 창당 과정에서의 좀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좀 어려운 고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비례위성정당 관련해서는 여야가 다 할 말이 없게 되었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지키려고 애썼던 민주당까지 어쨌든 미래한국당처럼 미래통합당의 직접적인 자매정당은 아니지만 비례연합정당이 예쁘게 만들어지질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뭐 똑같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의 얘기를 나눠보면 중도층 분들이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주당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시각이십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미래한국당 비난하다가 민주당도 만들어서 이렇게 비난하시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슈는 여야가 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슈라고 봅니다. 자, 통합당 쪽에서 보면 여러 악재가 있었겠지만 우리 이 교수님께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통합당의 악재, 그다음에 민주당의 악재, 이 비교해보면 재밌는 현상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일정 공천 파동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와 그다음 김영호 공천위원장 간의 어떤 대결 구도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됐었고 실질적으로 또 한성교의 난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또 내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어떤 요소로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 그 마찬가지로 선거 막판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막말 파동으로 외부적 변수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김대호 후보라든가 또는 차명진 후보라든가 이게 제명이 당함으로 해서 내부 중에 또 다른 균열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갈등 요소로 작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통합당의 변수는 결국 이 자중질환의 벽을 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났다. 반면에 민주당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중질환에 대한 변수를 보였다 그러면은 검태서 의원의 경선 탈락 정도 이 정도로 꼽을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 외성 변수였습니다. 외성 변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뭐 임미리 교수의 칼럼이라든가 이런 공격적인 부분에서 외부로부터 공격받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집안 싸움을 하면 망한다는 우리 옛말이 그대로 이제 들어맞는 거는데 물론 투표 결과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두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뭐 시간도 좀 남아 있고 오늘 밤 자정까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뭐 지지층의 결속이라든가 또 어떤 또 변수가 생겨날지 모르니까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략적 선택을 가지고 행운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이게 선거의 1, 2, 3, 4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선택 자체가 조금 좀 수준 자체가 약간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패러다임 전환할 때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야당이 이걸 이슈로 가져가야 됩니다. 코로나와 함께 극복하자 이런 식으로 큰 제 아젠다를 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전술적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 안에 정권 심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 심판을 끄집어내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상 정부 여당의 어떤 선거 구도들을 자꾸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보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막판에 터진 이 차명진 후보의 그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이 아마 통합당에서 가장 아픈 게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가장 뭐 근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이 가장 많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뒤늦게 이제 제명 결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통합당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움직임도 뭐 지지자들이 그렇겠지만요 있다고 해요. 지금 혹시 뭐 들은 얘기가 있으신지요?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공천의 일단 잘못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런 원칙과 기준을 세웠으면은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보수의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중하게 여기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들에 저도 뭐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만 개인적인 능력이야 어떻게 치더라도 어떤 큰 대의 앞에서는 그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공천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천을 줬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차명진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성을 갖고 대비를 해야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거 사전에 조심시킨다든가 또는 아니면 당 지도부에서 이러이러한 민감한 시기에는 어떤 단어를 조심하고 어떤 메시지를 조심하라 라든가 이게 컨트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지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독립개체입니다. 여기에서 말이 잘못됐다 못됐다에 대한 부분은 민심에 대한 결론으로 나타나서 판정하는 것인데 소위 말하자 그러면은 뭐 차명진 후보가 이야기했는 것이 본인의 정의와 진실의 가치랑 부합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 정치인 개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들이 당 전체에 대해 본다 그러면은 이 정의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재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칙을 지켰다 그러면 원칙을 그대로 고수를 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또 지금 와서 제명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소있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을 그대로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알린 그런 꼴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변수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지지층이 통합당 낙선 운동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뒤늦은 제명 결정이 지지층 혹은 부동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무당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무당층이 4,300만 명의 유권자들 중에서 1,100만 명이 무당층입니다. 이 무당층은 진보적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중보적 보수 성향을 갖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성향 자체가 과연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지만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소위 비중에서 굉장히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위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방아쇠를 당긴다는 역할은 뭐냐 그러면은 막판에 결심할 때 그것이 큰 변수로 작용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막말에 대한 논란이 나옵니다만은 방아쇠를 먼저 당겨버린 것이 통합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억력이 더 새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층이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경제실정이라든가 집권 여당에 대해서 정권의 심판론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작용함에 따라서 투표장에 나가지 않든지 또 아니면은 지지를 철회하든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제명을 했음에도 크게 효과는 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너무 같습니다. 늦었다는 거죠. 예. 최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차명진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 막판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도 이제 부처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일반 유튜브나 SNS나 쪽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번에는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그쪽으로 참고가 된 것 같아요. 지지 호소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서도 많은 저희들이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과거에는 선거 여론 지형을 주로 주류화된 언론들이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깨진 지는 오래됐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정보는 지지층 결집용이고 그리고 주로 이제 주류 언론들을 통해서 얻는 정보는 중도층, 무당파층이 그 정보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선거가 끝나면 언론계에서 좀 이런 여론 지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도층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중도나 무당층은 어떤 정책이나 그 지향보다는 태도나 품성을 많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막말이나 잘못된 태도, 교만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층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 악재가 터졌다, 뭐 교만한 부분이 터졌다 이렇게 되면 중도층이 투표를 안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시기가 정권 심판을 할 때다. 그런데 야당이 그런 태도나 품성에서 아주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안이 없어지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층입니다. 근데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문제는 세월호에 대한 생각이 신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가 객관적으로 잘못된 정보인데 신념화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고된 공천 참사이죠. 실수가 아니라 신념화된 거니까. 그럼 이게 차명진 후보 개인의 문제냐?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미래통합당으로 오면서 그쪽 정치 세력의 주류가 세월호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과는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차명진 후보 제명에 대한 지지자의 분열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은 미래통합당이
적어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는 국민적 시각에 좀 동의하고 맞출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 선거 막판에 막말뿐 아니라 뭐 네거티브도 굉장히 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김남국 후보가 여성 비하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과거의 전력이 좀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의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욕설도 뒤늦게 좀 사과는 했지만 논란이 됐습니다. 통합당 김진태 그 후보자 측에서의 세월호 그 추모 현수막 훼손 사건도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논란들은 좀 어떤 표심으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예를 들면 김남국 후보의 경우 모든 언론이 김남국 후보가 막말했다고 쓰질 못합니다. 김남국 후보가 성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게 여성 비하 팟캐스트에 출연했다 이걸 논란을 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남국 후보가 정말 그런 발언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제가 들어보니 그냥 그런 농담이 오가는 사이에서 굉장히 약간 그런 연애 면에서는 좀 부족해서 상담받는 지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팟캐스트인 줄 알고 나갔다. 사과해야죠. 그래서 그런 팟캐스트에 앞으로는 안 나가겠죠. 이게 1년 전에 나간 거니까 뭐 1년 후에 김남국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 나갈 줄 알고 나간 건 아닌 것 같아서 부적절한 출연이었지만 이게 그렇게 차명진 의원의 세월호 막말 같은 그런 게 아닌데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에선 키우고 싶겠죠.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는 잘못한 거죠. 물론 이제 열린우리당에 대한 더불어시민당의 견제가 좀 심하다 보니 그런 발언이 나왔겠지만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열린민주당에는 아주 더 악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과한 건 다행이죠. 그러나 일부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더불어시민당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처를 입을 일이죠. 그리고 김진태 후보 측 역시 세월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월호와 관련된 미래통합당 세력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좀 반성하고 정비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짧게 다른 순서 일단 이어가겠습니다. 차명진 후보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자세한 말씀 하셨으니까 다른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뭐 막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 막말의 기준이 어딘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따지고 보면은 평상시 뭐 행동이라든가 품행에 다른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것을 이제 막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통합당과 민주당에 대한 이 막말에 대한 부분. 일단 민주당도 막말을 하고 통합당도 막말을 하는데 보면은 민주당의 막말은 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성이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막말은 일반 대중들이 생각을 할 때 보수 진영이 기득권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하는 막말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그 특성적인 영향에 따라서 내성이 갖고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통합당에서 이야기하는 막말은 같은 막말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거세게 공격을 받는 그런 어떤 형태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걸 두 번째로 보면 어떤 형태냐 그러면은 이건 일종의 스피커의 차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스피커의 차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팬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확실한 팬덤 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막말에 대한 그 스피커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대로 보면은 통합당도 팬덤은 있어요. 그러나 이 팬덤이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합체된 팬덤의 목소리, 그 스피커의 역할 자체가 위력이 민주당보다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막말에 대한 논란은 결과적으로 통합당이 손해보는 그런 결론을 자꾸 나타난다.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 안 되죠. 선거 하루 남두고 당은 판세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서 저희 이제 취재기자를 통해서 잠깐 수도권 관련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해찬 대표가 수도권 격전지 70곳 아직 박빙이다. 오늘 아침에는 수도권 충청, 강원 절반 경합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범진보 180석 발언 이후에 좀 더 이게 글쎄요, 일부러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낮추는 모습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 민주당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그냥 한 평론가의 발언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스피커가 크다 보니 이제 언론에서 받고 또 그것을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프레임 만들기 되게 좋은 거잖아요. 게다가 180석이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180석 하겠다가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근데 뭐 그냥 개인의 생각이고요.
이해찬 대표가 보는 시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투표율이 제 생각엔 60% 정도 됐다고 했을 때 그 60%가 어느 세대가 더 나와서 60%가 되는지, 65%가 됐으면 어느 세대가 더 나와서 65%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2012년 대선 때 이정희 전 후보가 나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리러 나왔다라는 발언으로 50대 이상이 총결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의 저런 그 판단이 사실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민주당의 경우 단독 과반이 쉬울까? 대한민국의 이런 보수적인 정치 풍토와 여론 속에서 쉬울까? 그래서 예. 늘 캐션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판세 관련해서는? 이 180석 운운 자체는 그것이 뭐 희망사항이든 범진보 진영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든 잘못된 얘기죠. 어떤 선거 결과가 국민의 판단에 따라서 나오는 것인데 가볍게 그렇게 180석 운운을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선거 막판에 3일을 앞둔 상황에서 나오고 이틀을 앞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전체적인 경각심에는 아주 신선한 경종을 던져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투표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틀 3일을 앞두고 주말부터 통합당이 시작하고 있는 정부 견제론 이런 부분들이 이와 같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3일 이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데 아무튼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보수 진영으로서는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중앙선관위가 친일 청산, 민세 파탄, 거짓말 아웃 뭐 이런 현수막이나 피켓 유세에 대해서 불허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동작선관위에서는 친일 청산에 대한 문구는 좀 허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됐는데 선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그리고 동작구 그 선관위와 좀 다른 이런 오락가락한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또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는 선관위 총선 끝나면 국회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선관위에 대한 종합적인 뭔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선관위는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국가기관이? 게다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투표로 백령 친일 청산이나 적폐 청산이 허용되면 민생 파탄도 허용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동작구 선관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위성 비례 정당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각 당이 정당 이름 쓰는 거에 대해서도 무슨 기준으로 뭐 허락하고 불허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포함하여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감사가 필요해서 저는 시민들께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하는 흐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스운 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생 파탄? 그러면 여당이 떠오른다고 불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일 청산 불허한 거는 야당이 떠올라서 그런 겁니까? 이게 진짜 선관위가 일을 잘못하면 어떤 야당은 친일 청산 하면 그 당이 떠오른다는 걸 국가기관이 승인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선관위는 이번에 저라도 국민 감사 청구할 생각입니다. 예. 저도 최민희 의원 말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끝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복수 대상을 찾습니다. 복수 대상을 찾는데 그 하나가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 오락가락하죠. 뭐 두세 번, 뭐 1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중앙선관위의 독립성 여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일련에 나타나는 어떤 판정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자의적이고 너무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있는데요. 비틀어서 딴 참여는 달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설사 선거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진짜 자칫하면은 선거 불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승리한다 하더라도 정당성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선관위의 오락가락한 이런 판정 자체는 아주 단호한 어떤 그런 조사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불나고 난 다음에 불조심하자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선거가 이제 오늘이 막바지입니다. 오늘 끝인데 지금 와서 이제 이걸 잘못한다 그러면 이미 판세 유권자들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줘버렸는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 따진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잠깐만 다 동의하는데 지금 선관위 결정으로 인하여 친일 청사는 쓰고 민생 파탄은 못 쓰겠다는 동작 선관위의 결정 때문에 예를 들면 전체 선거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그 결과가 좌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친일 청산 하자고 하면 그냥 친일 청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저는 선관위가 무엇 때문에 민생 파탄은 여당을 떠올려서 안 되고 친일 청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친일 청산은 야당이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왜 불러일으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총선 투표일입니다. 보통 오후 6시 보통 투표가 그렇게 끝나죠. 그런데 내일은 또 자가 격리자들을 무증상자들의 투표 시간이 별도로 마련됩니다. 그런데 6시에 보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잖아요, 교수님. 네. 출구조사 결과도 굉장히 궁금해요. 물론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전 출구조사가 얼마나 정확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 보입니다만 이 자가격리자들 투표 시작과 동시에 출구조사 나오면 자가격리자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론 흐름에 따라서 투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상적인 그런 결론을 되돌아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특별한 해법이 있겠느냐, 가상 출구 조사를 안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더라도 발표 시간을 좀 그렇죠. 미뤄서 좀 늦추고 이런 작업이 병행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이건요, 사실 출구조사라는 게 2시간 후에 할 거 2시간 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대개 8시쯤 되면 유력 후보들은 나오니까요. 좀 늦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을 해야지 핵심은 출구조사 결과가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건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송사들이 민주주의 원칙의 일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출구조사 발표를 굳이 그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가격리자들이 대개 5시 50분쯤 도착해서 투표를 시작하면 그게 7시까지. 예. 바뀌었어. 7시입니까? 그러면 7시부터 시작하면 7시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발표를 7시 이후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 3사에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문제는 될 게 없다. 이런 또 입장을 또 그러니까 밝혔다고 선관위가 하거든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4명이 얘기해도 답이 뻔히 7시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선관위는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출구조사 시간이 미뤄지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5만 명이 넘거든요. 물론 그중에 무증상자만 나와서 투표를 하고 일부만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들의 숫자도 좀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캐스팅 보터라기보다는 영향을 받아서 어느 쪽인가 이렇게 그 대세에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빨리 친일 청산도 써도 된다 그랬다가 바꾼 선관위가 방송사들의 1시간쯤 늦춰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하십시오라고는 왜 못 바꿉니까? 알겠습니다. 아주 엄정한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총선에 출마를 한번 했었거든요. 거기서 2,000표를 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락에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는 1,000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 내일 날씨가 좋다고 하는데 사전 투표율 보셨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전체 투표율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날씨에 코로나19에 또 전체 투표율 연관성 어떻게? 모든 영향을 받는다 봐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날씨는 뭐 더군다나 더하고요. 봄날에 대한 그 날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바깥 나들이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면밀하게 본다 그러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2달 가까이 굉장히 가까워 있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은 공식적인 외출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날씨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는다 봐야 되고 사전 투표 또한 그러한 날씨적 영향이 상당히 기인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전 투표는 약간 분산 투표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막 65% 될 거다 이런 거는 약간 좀 동의가 안 되고 날씨가 좋으면 모든 연령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